손톱을 왼쪽부터 깎는 사람은 인생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어 쉬운 일부터 하고 어려운 건 뒤로 미루죠. 하지만 일단 왼쪽을 깎고 나서 오른쪽만 남으면 남은 것 중에서 보면 그게 제일 쉽죠.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외로운 섹스 중독 여인의 처절한 자아 탐색 ним포매니악 볼륨 1입니다. ним포매니악은 볼륨 1과 볼륨 2의 두 편의 영화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워낙 영화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을 한 것입니다.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볼륨 1은 57위를, 볼륨 2는 106위를 각각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의 ним포매니악의 의미를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명사,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을 가진 여자. 한마디로 섹스 중독증의 여자를 말하는 것인데, 섹스 중독증이란 말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 병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죠. 남자의 경우는 사티리어시스라고 하는데 워낙 포르노적인 화면 구성으로 유명한 영화로 스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라서 대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영화는 길바닥에 얼굴이 상처투성이인 여자가 누워있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남자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 조는 자신을 데려온 남자 셀리그만에게 그녀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강도를 당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냥 제가 나쁜 인간인 거예요.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이해 못하실 거예요. 드러나 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희한한 낚시바늘은 왜 저기 걸려있죠? 탈바늘이에요. 저걸로 큰 놈을 낚은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재물 낚시는 깃털 같은 것을 바늘에 묶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먹이로 착각하도록요. 탈바늘이 가볍기 때문에 낚싯줄은 오히려 무겁죠. 그래서 던질 때 속도가 붙어요. 낚시 많이 하세요? 뭐 조금요. 많이 잡진 못해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잡죠. 어렸을 때 제가 숭배하던 책이 있었어요. 아이작 월튼의 완전한 낚시꾼이라는 책이죠. 제겐 로맨틱한 자연의 성서였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겠어요. 이해를 하시려면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길어요. 길면 좋죠. 교훈적이고요. 챕터 1 완벽한 낚시꾼. 미끼 얘기를 하자면 2살 때 처음 제 삑지를 발견했어요. 삑지는 좀 심한 말인데 그럼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게요. 아니요. 삑지가 낫겠어요. 네, 저는 ним포매니악이었어요. 잠깐만, ним포매니악이란 걸 알았다고요? 겨우 2살인데? 세상이 정상적이라는 신을 믿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상식적인 얘긴데 태아는 어때요? 태아가 간혹 자기 성기 부위를 만진다는 태아도 죄에 가득 찬 것일까요? 왜 아니겠어요? 어느 종교에도 따르지 말고 생각해요. 이것이 원죄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 조상 대대로 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 종교가 없던 때부터요. 무엇이든 상상할 수는 있으니까. 어렸을 때 저는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역동적인 에너지에 매력을 느꼈죠. 그리고 내 친구, 비라고 부르죠. 비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쳤어요. 개구리 놀이가 비의 대표작이었어요. 저와 비가 하는 개구리 놀이는 몸의 민감한 부분을 역시 바닥에 대고 밀면서 그 감촉을 즐기는 놀이로 뭔가를 짐작하는 조의 엄마는 욕실 문을 두드려 그녀들이 나오도록 합니다. 전 아빠를 무척 사랑했어요. 아빠는 의사였죠. 엄마 이름은 캐서린. 아빠는 엄마를 케이라 불렀어요. 그녀는 뭐랄까 속칭 매정한 년이었죠. 솔리테어를 할 땐 항상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전 솔리테어가 싫었어요. 체육 시간이면 밧줄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죠. 밧줄을 다리 사이에 끼고요. 우린 그걸 느낌이라 불렀죠. 느낌이라는 단어가 생생히 기억나요.
어쩌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유일하게 달랐던 건 석양이 좀 더 아름다웠길 바랐던 거예요. 색이 더 화려했으면 해가 지평선에 닿을 때요. 아마도 그게 제 유일한 죄일 거예요. 아이들인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말고 저요.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종교를 믿진 않지만요. 나머지 이야기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종교는 없어요. 왜 종교도 없으면서 무서운 죄라는 개념만 가져다 쓰시나요? 그런 자기 혐오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해 못할 거라고. 아니, 그게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요. 계속하시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자주 야외에 데려가 숲속의 나무들과 나뭇잎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풀에 나무가 생겼을 때 숲속 모든 나무들이 질투를 했단다. 가장 아름다웠거든 단점이 없는 나무란다. 북유럽 신화에선 세계수로 여겼지. 기억해라. 오딘이 9일 동안 이그드라실의 물풀의 나무에 매달려 있었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물풀의 나무는 가장 강한 나무란다. 그러다 겨울에 물풀의 나무 잎이 떨어지자 다들 검은 봉오리를 보게 됐어. 그리고 비웃었지. 저것 좀 봐. 물풀의 나무는 손가락에 재가 묻었나 봐. 보이지? 겨울엔 검은 봉오리로 물풀의 나무를 알아볼 수 있어. 아빠는 제게 나무와 잎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좋은 교육이라 여기셨죠? 아빠는 그런 식으로 교육적인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배운 걸 잘 기억하라고요. 아빠가 하도 좋아하시니까 전 일부러 까먹은 척 할 때도 있었죠. 자, 이건 라임 나뭇잎이지. 기억하니? 라임 나무는 잊었는데요. 100번이나 말했었잖니. 원래 라임 나뭇잎은 원형이었지. 여우가 4마리의 새끼와 함께 라임나무 뿌리 아래 굴을 파고 살았단다. 하루는 먹이를 찾아 나셨는데 사냥꾼에게 총을 맞은 거야. 부상당한 여우는 기어서 굴까지 돌아왔지. 결국 새끼와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어. 라임나무는 너무 슬퍼했단다. 그때 라임나무는 결심했단다. 잎사귀를 하트 모양으로 바꾸기로. 어린 ним프 시절 전 빨리 처녀성을 없애고 싶었어요. 와우, 모터바이크를 가진 제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저한텐 그게 꽤 세련돼 보였죠. 전 15살이었고 소녀적인 로맨틱한 기대감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참 멋있고 강한 손이었어요. 그의 손이 좋았어요. 조니는 제이에게 가서 자신의 처녀성을 파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이는 조의 부탁대로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내 속에 삑지를 밀어넣고 3번을 박았어요. 그리곤 감자 자루 마냥 절 뒤집더니 항문에 5번을 박았죠. 그 치욕적인 두 숫자가 잊혀지지 않아요. 3과 5. 피보나치의 수네요. 그럴지도. 어쨌든 미칠 듯이 아팠고 다시는 섹스를 안 하리라 다짐했죠. 여기서 잠깐. 피보나치의 수. 피보나치의 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1이며 그 뒤의 항은 바로 앞 두 항의 합인 수열이에요.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이름을 딴 수열인데 1, 1, 2, 3, 5, 8, 13, 21, 34, 55와 같이 뒤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성장한 조와 비는 스스로 작업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야한 옷을 입고 기차 여행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누가 더 많은 남자와 섹스를 하냐는 초콜릿 내기를 하게 됩니다. 뭘 해야지? 웃으면서 눈을 마주쳐. 그래도 안 되면 단답형의 대답을 피하려면 WH로 시작하는 질문을 해. 나머진 저절로 될 거야. 그러고 나서 화장실 데려가서 섹스하면 돼. 더러우면 어떡해? 달콤한 초콜릿을 떠올려봐. 몇 시예요? 10시. 왜요? 어디에서 왔어요? 집에서요. 후, 누구 화장실 어딘지 아시는 분? 오른쪽으로 나가면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다. 신기하게도 왼쪽으로 가도 있지. 다음 칸의 끝에도 화장실이 있을 테니까.
남자가 어딘지 알려주겠다고 나서면 화장실에서의 섹스에 성공을 하는 것인데 일반석의 남자 대상이 점점 줄어들자 그녀들은 1등 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장에게 검표를 당하는데 표가 없어 궁지에 몰린 그녀들에게 1등 칸 신사가 표값을 대신 내주게 됩니다. B가 그 신사에게 유혹을 해보지만 신사는 요지부동이었고 B는 조에게 그 신사와 성공을 하면 5명으로 쳐준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초콜릿을 따려면 이 남자를 확실히 자극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훌륭해요. 유도 자극. 모든 방법이 안 먹힐 땐 드라마틱한 자극으로 소심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연어나 송어의 경우 바다에서 살이 쪄서 돌아오니 산란지로 거슬러 오를 땐 먹지를 않죠. 배고프지 않으니 제대로 자극하면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예를 들면 털바늘이 아닌 빨간색 루어를 쓴다던가. 그걸 최후의 무기라 부르죠. 일명 나팔라. 이게 유사한 얘긴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왜 미끼를 물지 않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심리적 능력을 사용했죠. 내 생각에 B와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했죠. 조는 그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 남자는 자신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내의 임신 확률이 높은 배란일에 맞춰 섹스를 하기 위해 정자를 아끼는 중인 것을 알고 오랄 섹스로 그를 정복합니다. 이 경우는 라임차의 적신 마들렌 케이크 맛은 아니고 초콜릿과 정자를 섞은 맛이겠군요. 뭐라고요? 불경스런 여담일 뿐이라 해도 기억에 관한 이야기죠. 기억 속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맛이 어떻게 조합되어 지는가에 대한. 그럼 오랄 섹스가 낚시로 말하자면 최후의 무기가 되었군요. 할 말이 그게 다예요? 더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요. 벌써 제가 나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매우 즐겁고 유머러스한 얘기였는거려. 슬프지도 않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 전 일부러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 줬어요. 제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진 시작에 불과해요. 열이 오르면 시작되는 한기를 항상 좋아했죠. 이어서 몸이 아프단 걸 잘 알면서도. 당신은 단지 몇 사람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준 거고 그의 정액을 배출해 준 거죠. 젊은 자신감으로요. 어디서 읽었는데 사정을 오래 안 하면 정자가 죽는데요. 심하면 변성되기도 하고요. 당신 덕분에 S씨와 아내가 건강한 아기를 낳게 됐을 거예요. 전 여성의 힘을 깨닫고 남 생각 안 하고 그걸 이용했어요. 용납 안 되는 행동이죠. 제 말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옆으로 세서 시코르스키 헬리콥터에 대해 읽었는데 이륙하려면 헬기를 앞으로 기울여야 한대요. 헬기가 땅에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그 반대죠. 그 속도로 인해 헬기가 떠오르는 거죠. 조종사는 헬기가 날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당신이 글라이더라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거죠. 자발적으로 기류의 흐름을 탔으니까. 태양이 들판을 덮이고 기류가 상승하면 비행체들은 날기를 고대하지요. 잠깐 가정해 본다면 그 기차에 탔을 때 날아오른 거죠. 그것에 당신이 놀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셀리그만은 유대교적 감성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셀리그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오른쪽 손톱부터 깎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무슨 말이죠? 전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요. 왼쪽 손톱부터 깎는 부류와 오른쪽 손톱부터 깎는 부류요. 제가 설은 이래요. 왼쪽부터 깎는 사람이 더 태평하다. 인생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고 무조건 쉬운 일부터 하고 어려운 건 뒤로 미루니까요. 당신은요? 항상 왼쪽부터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항상 즐거운 일부터 해요. 일단 왼쪽을 깎고 나서 오른쪽만 남으면 남은 것 중에서 보면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맙소사.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군. 챕터 2 제롬. 그녀는
섹스를 하는 상대방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주고 그러면 남자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뭐 하나 얘기해도 돼? 물론 해봐. 자기한텐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중요해. 오르가즘 느낀 거 처음이야. 정말. 자기가 처음이야. 정말 행복하다. 사랑해. 이런 적 처음이야. 인정할게. 그런 말 자주 들어. 조와 비는 기차 여행을 마친 후 작은 모임이라는 클럽을 결성하는데 카톨릭에서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는 MEA 컬퍼 MEA 맥서머 컬퍼를 MEA 벌버 MEA 맥서머 벌버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8번가의 14번 도로. 나는 덩키라는 곳에 갔다. 대학생을 꼬셔서 놀기로 했다. 나는 그중 멍청한 한 놈에게 접근해서 지하철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그는 문학 전공이었다.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을 존경한다 말했다. 더 깊은 주제로 가자 했더니 이 멍청이가 키에그 케고르를 떠들기 시작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줬다. 잠시 후 어디로 가자고 하더니 멍청이가 5분만 지나면 먹을 줄 알았나 보다. 난 생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삑지를 꺼내서 손으로 딸을 쳐줬다. 추하고 작고 주름진 삑지에 달라붙은 포피하곤 뒤로 잡아 제끼니 접어지는 거다. 결국 하긴 했지만 대학생 놈들은 역겨워. 살 때까지 딸은 쳐줬다. 그놈들은 그런 식이다. 다음번엔 삑지를 세우게 하고 팬티는 발목에 감고 벽에 기대고 내버려 둘 거다. 클럽은 비가 리더였고 회원들이 남자들과 섹스한 경험담을 늘어놓는 것이 클럽의 목적이었으며 함께 자위를 하기도 했는데 A는 금지였고 한 사람이랑 한 번 이상 자면 안 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B가 사랑에 빠져 한 사람이랑 한 번 이상 자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되고 조에게 네가 섹스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 섹스의 비밀 재료는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조는 고등 교육을 받기로 하고 글래스고우와 에버딘으로 가서 아빠처럼 의학을 공부하지만 점점 공부도 안 하게 되어 결국 중퇴했고 아빠는 아주 아쉬워했지만 엄마는 정말 좋아서 진심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신 구직에 나서는데 특별한 기술도 없이 급여가 괜찮은 직업을 찾는 건 정말 어려워 여러 번 실패를 하다 한 인쇄소에 지원을 해서 비서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일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자리를 주진 않아요. 비서직 관련 기술은요? 그런 건 있나요? 비서가 기술이 필요한지 몰랐는데요. 비서직에 기술이 필요한 줄 몰랐다고요? 편지 봉투 열 줄 알아요?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롬 사장님과 먼저 상의해 볼게요. 그 인쇄소의 사장이 조의 첫사랑이었던 제롬이라서 합격을 한 것인데 그는 삼촌이 병으로 잠시 쉬는 동안 사장을 대신하고 있었고 조에게 섹스를 요구하지만 조는 ним포매니악답지 않게 이를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제롬은 찌질하게 청소를 했다고 패스츄리를 가져왔다고 포크를 함께 안 가져왔다고 온갖 트집을 잡아 조를 괴롭히지만 조는 오히려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꼬셔서 제롬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제롬을 사랑하게 되는데 다른 남자들의 접촉을 거부하고 섹스를 전부 그만두며 제롬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조는 자기 감정을 담은 편지를 쓰지만 용기가 없어 한 달이나 주저하다 드디어 편지를 주려고 마음먹는데 비서 리즈가 금요일에 제롬의 기분이 좋으니 그날 주라고 합니다. 조는 금요일에 제롬에게 가지만 그의 사무실에는 그의 삼촌이 앉아 있었고 제롬이 비서 리즈와 결혼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사장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직장까지 잃게 됩니다. 제롬은 그렇게 사라졌고요. 네, 그를 머릿속에 간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기차에서 자위하면서요. 기차 좌석에서 자위를요? 물론이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쉬워요. 코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편하지 않게 조용히 할 수 있죠. 절정 때 내 벌어진 입을 보이지만 않으면 문제 없죠. 제롬 이후로는요? 글쎄 뭐랄까 공격적으로 반응했어요. 어떻게요?
남자들을 맹렬히 사냥했죠. 센서로 열고 닫히는 슈퍼마켓 자동문 아시죠? 제 삑지는 아주 예민한 센서의 자동문처럼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 나뭇잎 이외의 생식기의 형태학도 연구할 수 있었죠. 여행을 시작했어요. 어린이 책 제목에 비하자면 크고 검은 삑지들의 나라, 작고 노란 삑지들의 나라 등등. 그리고 셀 수 없는 포경 삑지들도 헤쳐나갔죠. 역사 일에 잘려나간 푸피들의 총 길이가 화성까지 왕복으로 닿는다는 거 아세요? 챕터 3 H 부인. 제롬과의 일을 겪은 후 조는 남자가 너무 많아서 누군지 잘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수한 남자들과 마구 관계를 하는데 그에게 완전히 빠진 H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H와 A 두 사람을 하루에 만나는데 조가 좋아하는 A가 7시에 오기로 돼 있어서 H를 내보내야 됐지만 H가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자 조는 의미 없는 말로 H를 밀어냅니다. 나 사랑해? 너무 많이 사랑하죠. 계속 약속만 하는데 이젠 알겠어요. 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란걸. 슬프지만 당신 선택이죠. 전 당신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만나지 말죠. 하지만 집에 돌아간 H는 가족을 버리기로 했다고 가방을 싸들고 조에게 오고 이어서 H를 미행한 H의 부인이 3명의 아이들을 줄줄이 끌고 그녀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H 부인으로 우마 서먼이 나온답니다. 당신에겐 쓰잘데없는 소리겠지만 애들에게 매춘하는 침대 좀 보여줘도 될까요? 애들도 이 일에 관련이 있잖아요. 너희도 봐야지. 그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곳 보러 가자. 어서 가보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A가 조의 집에 들어와 그들은 조의 집에서 몽땅 만나게 되는데 온갖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쏟아붓고 그녀는 아이들과 조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오, 쓰리썸. 이국적이네요. 참 개방적이고 그 점에선 내가 부족하죠. 확실히. 얘들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해봐. 살면서 다시는 이런 상황에 이런 인간들과 마주할 일 없을 테니까. 자, 질문 없니? 없어?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이 여자가 오늘 대략 몇 사람의 인생을 망쳤을까요? 5명, 50명, 몇백 명, 나중에 황당하게 들릴 거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요. 외로움에 관한 건 H 부인이 옳았어요. 외로움은 항상 제 동반자였어요. 그 많은 남자들과 함께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나요? 이런 얘긴 하기 싫었는데 함정에 빠졌네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 만사가 대수롭지 않은 건 정말 끔찍하구나. 7살 때 수술을 했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마취는 해야 했죠. 예비 투약을 한 상태라 기분은 괜찮았지만 의사랑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 중인 방안을 보았는데 마치 뚫리지 않는 문을 혼자 통과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아빠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를 더 좋아했지만요. 우주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듯했어요. 전신이 외로움과 눈물로 가득 차는 듯했죠. 챕터 4 선망. 그리고 조의 이야기는 죽음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투병을 병원에서 지켜보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조의 아버지로는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나온답니다. 아빠가 몰라서 그래요. 안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 죽는 걸 많이 봤지.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에피쿠로스의 명언도 있단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앞일을 다 알고 난 의사들이 무슨 약을 줄지도 다 알지.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 이쁜 딸. 저기요. 아빠가 매우 안 좋아요. 몰핀을 더 놓아줄 수 있지만 효과는 없단다. 대부분의 죽음은 다행히 무사히 지나가지. 환자가 약을 투여받으면 공포와 아픔에서 자유롭지만 이 경우처럼 뇌 손상에 의한 선망 상태의 죽음에서는 몰핀이 효과적이진 않단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선망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던 조는 병원 지하에서 병원 직원과 격렬한 섹스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셨을 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애액을 흘렸어요. 당신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적으로 반응하는 건 무척 흔한 일이에요. 본인은 창피할 수 있겠지만 문학에선 더 심한 예도 많아요. 무슨 곡이죠? 바흐입니다. 오르간 곡집 수록곡이에요. 원래는 찬송가예요. 바흐가 살짝 편곡해서 꾸몄죠. 그는 다성음악의 대가였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또 모르네요. 다성음악이란 중세 유럽의 음악이에요. 각자 다른 멜로디의 성부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이죠. 바흐의 선배 팔레스트리나는 여러 성가대가 동시에 다른 곡을 부르는 다성음악을 작곡했죠. 하지만 바흐가 선율들의 조화를 완벽히 이뤄냈다고 봐요. 게다가 불가사의한 숫자의 심기도 섞었죠. 대부분 피보나치 수열에 기반을 두는데 이 수열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황금 비율과도 흥미롭게 연결돼요. 예술과 건축에선 신성한 방법론을 찾는 게 관건이었죠. 당신 모임에서 사용했던 그런 3온음을 악마의 음이라고 했듯이요. 바흐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총합은 14예요. 그는 작곡할 때 이 숫자를 자주 사용했죠. 바흐의 이름을 보면 각 글자는 모두 피보나치 수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성부가 3개예요. 베이스 성부, 둘째 성부는 왼손으로 연주해요. 첫째 성부는 오른손으로 연주하고 칸투스 피르무스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 성부가 함께 다성음악을 완성해요. 이걸 제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ним포매니악을 연상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ним포매니악은 만족을 몰라서 그래서 많은 상대와 섹스한다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 섹스 경험을 합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합해서 제 애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챕터 5. 작은 오르간 합격.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섹스를 하면서 살지만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10명에 달하는 섹스 스케줄을 무사히 소화하며 풀타임으로 일도 했지만 확실히 우울한 경향이었죠. 여전히 자주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산책을 다녔죠. 반복된 산책은 제 삶과 닮아 있었어요. 단조롭고 의미 없는 우리의 갇힌 짐승의 움직임처럼요.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사는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던 숲속에 뿌려진 찢어진 사진을 발견하는데 그 사진은 제롬의 사진이었고 그 사진들을 주워 모은 그녀 앞에 제롬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내랑 싸우고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홧김에 여행 사진을 찢은 거였는데 볼륨 1은 그녀가 아무 느낌도 안 난다고 아무 느낌도 안 나? 아무 느낌도 안 느껴져 라고 외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ним포매니악 볼륨 2로 이어집니다. 4월의 눈처럼, 12월의 장미처럼, 여름날의 꿈처럼, 가을날의 동화처럼,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다시 사랑 찾아왔어요. 양광호, 사랑이 다시.